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5절 비유동자산, 투자나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의 회계처리 항목을 가지고 수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유동자산은 여러분 유동자산과 반대로 비유동자산은 1년을 초과하여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사용을 목적이죠. 그래서 투자자산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산이란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일단 용도가 비업무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업무용이 아니고 비업무용, 즉 투자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어떤 여유 자금이 있다든지 어떤 사용할 자금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타회사를 지배하거나 또 통제, 관리할 목적, 또 장기적인 투자를 해서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자산을 우리가 투자자산이다라고 봅니다. 자, 거기에 대표적인 자산이 투자부동산이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를 사는 경우 있는데요. 토지나 건물을 사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토지, 건물을 사용하지 말고 이걸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투자부동산이라고 하죠. 목적 자체가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보면서 파악을 하도록 하죠. 주식회사 민주로부터 비업무용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거는 투자용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토지를 구입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자, 자산이 증가됐죠. 토지를 구입했으므로 자산이 증가됐는데 이런 자산을 투자부동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차변히 기재를 하고요. 대금은 월말에 지급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외상으로 구입을 했다라고 보고요. 자, 부채가 증가한 걸로 우리는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대변에는 미지급금으로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내용은 여기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시험이 업무용 토지다라고 하면 토지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업무용 토지다라고 나온다면 이거는 투자 부동산으로 처리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그 외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주식을 사는데요.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데 이거는 단기간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 투자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단원에서 단기 매매 증권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을 텐데요. 그 단기 매매 증권은 1년 안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팔 거고 그래서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장기간 소유하고 장기간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걸 매도 가능 증권이다 하는 걸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채권이죠. 여러분들 채무증권이 약자로 우리가 채권인데요. 이거는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것을 가지고 채권을 매입했다라고 한다면 만기 보유증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기 대여금. 대여금은 많이 들어보셨죠? 자, 돈을 우리가 빌려주는 겁니다. 상대에게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거를 우리가 대여금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문제는 1년을 넘기는 거, 상환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것은 우리가 단기 대여금이 아니라 장기 대여금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부동산,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장기 대여금 이런 거는 무슨 자산이다? 투자자산이다 라는 거죠. 먼저 투자자산을 공부해 봤습니다. 자, 이제는 유형자산으로 우리가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여기는 100% 시험 출제 단원이다. 자, 우리 기업은요.
이 유형자산이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 기업, 어느 기업을 가도 뭐 자영업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 뭐 중소기업 어딜 가도요. 여러분 회사에 차량 없는 회사 없죠. 그 다음에 회사에 책상, 의자, 컴퓨터 없는 회사 없죠? 다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계 있는 거 있죠? 또 건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장 많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게 재고자산 다음으로 이런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단원부터는 머리를 쫑긋하고 귀를 쫑긋하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은 재화를 생산할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 용역을 제공한다. 자, 이 용역이라는 건 임대, 부동산 같은 거 임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용역의 제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임대나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1년 이상 그랬습니다. 1년 이상 장기간 소유하는 것으로 물리적 형체가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우리는 유형자산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도 참고해서 암기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유형자산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여기에는 먼저 토지라는 거 들어보셨죠? 꼭 잊지 마실 거는 자, 유형자산은 업무 용도가 돼야 됩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보면 건물이 있습니다. 자, 건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구축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교량, 암벽, 부교 이런 걸 말하고 기계장치, 그 다음에 공사 중에 현재 우리가 진행 중에 있는 건물 등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는 유형자산으로 취급합니다. 또한 차량 운반구, 비품이 우리는 유형자산으로 본다. 그러면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 판매를 목적으로. 자, 여기서 판매를 목적으로 들어가면 무슨 자산이라고 그랬죠? 재고자산이라고 앞에서 공부하셨죠? 이렇게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산.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어야겠죠? 자, 2번을 보면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또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 또 재화의 생산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이런 것 등은 유형자산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취득원가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여기도 취득원가 결정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고자산을 샀을 때 재고자산에 들어가는 운임 등을 포함하듯이 자, 유형자산을 살 때도 이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를 산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동차, 제가 그림을 조금 못 그립니다. 여러분들, 자, 이를 차를 산다. 그러면 차량 가격이 있겠죠? 그쵸? 물론 이제 차를 설치하는데 설치비는 안 들어가겠지만 기계 같은 거는 기계 설치비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요? 또 기계 시운전비가 들어갈 겁니다. 또 그 다음 여러분들 자동차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내 차를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럼 구청이나 이런 시청에 가서 여러분들이 내 차입니다 라고 등록을 할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 등록세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세금이 아닙니다. 취득세나 등록세는 세금이 아니고요. 이건 취득을 위한 재비용으로 보는 겁니다. 재비용으로. 그래서 이런 취득세, 등록세는요. 절대 세금과 공과금이 아니라 그 차량 운반구에 이 차값에 포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외에 외부 운송 지급비라든지 외부 구입한 건물을 철거 비용이라든지 또 매입한 국공채 등의 매입 가격 등과 현재 가치의 차액 같은 거 이런 거를 우리는 모두 매입 재비용으로 보고 취득원가에 포함을 해준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어요. 요거 중요합니다. 자, 별표를 제가 이렇게 5개를 해놓을게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취득원가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용 승용차를 여기서 승용차를 500만 원에 구입했어요. 그럼 차값은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를 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채라는 것을 매입을 합니다. 국공채, 지역채권 같은 걸 매입을 하게 되는데요. 자, 대금은 이제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현재 가격은 35만 원이 중요합니다. 이게 공채 가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표를 해답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죠.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대변의 현금은 50만 원과 액면금액 총 550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승용차와 공채를 샀다 그랬죠? 승용차와 공채를 샀다 그러면 모두 현금은 550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차변에 적을 때 주의할 점은 차량을 사는 데는 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원래는 500만 적어야 되는데 그 아래 우리가 공채를 샀습니다. 이걸 단기매매 증권이라기도 하고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도 하는데 시세가 지금 35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에 기재할 금액은 35만 원만 적어주시고요. 그럼 이 둘 간의 차이가 15만 원 났잖아요. 이 15만 원은 차값에 15만 원을 여기에 더해주는 값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매입한 국공채 등의 매입가격과 현재 가치의 차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차변도 550만 원은 어차피 되는 거죠. 그죠?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교환을 한다든지 증여를 받는다든지 현물 출자,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여기에 공정가액이 아까 말씀드린 현재 시세, 그러니까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현재 시세로 취득원가를 기록한다는 것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주주를 모집하는데 출자익을 받는다. 근데 현물로 받았다. 그러면은 자산을 취득하고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뭐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취득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까지는 무엇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고요. 취득 시점. 처음에 취득할 때 취득원가를 설정하는 걸 배웠습니다. 이거는 취득했을 때고요. 자, 그러면 이제 취득 이후에 뭘 합니까? 수선을 합니다. 자, 이 수선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수익적 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우리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취득한 이후를 말합니다. 취득한 이후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계가 됐던 자동차가 됐던 여러분들이 어때요? 취득하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뭘 해야 되죠? 수선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 수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때 첫 번째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개조를 했다. 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다. 냉난방, 피난시설을 설치했다. 그 다음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지출을 했다. 그 다음에 중고품을 구입하고 사용 전에 수리비를 지급했다. 이렇게 개량이나 확장, 증설 등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란 것은 뭐냐면 자산으로 처리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자산으로. 그래서 지금 효과를 보면 자산으로 처리해 주니까 뭡니까? 자산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우리 회사의 재산 가치가 여러분 상승하는 걸 말하고요. 그러면 자산이 늘었다는 것은 뭐냐? 당기순이익도 함께 항상 늘어납니다. 자산이 가대계상되면 증가되면 당기순이익도 증가되고요.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법인세도 많이 내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붕괴난다. 차변과 대변 붕괴난다. 만약 건물이라든지 기계장치라든지 차량을 수리했다 그러면 수선비라는 비용을 적지 말고 건물은 건물대로 기계장치는 기계장치대로 자산 항목을 적어주라는 게 자본적 지출이 되겠어요. 자, 대변에는 현금으로 기재하면 되겠죠. 그런데 수익적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 오래된 건물이나 벽에 페인트 칠하는 거, 도색하는 거, 그 다음 파손된 유리나 기와를 대체하는 거, 그 다음에 소모된 부속품과 별도를 대체하는 거, 자동차 타이어나 배터리를 교체하는 거, 건물 내부의 조명기구를 교환하는 거, 이런 것 등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산이나 자산을 유지하거나 원상 회복을 위한 것을 우리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거는 뭘로 처리하느냐? 비용으로 처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다 그러면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결론은 비용을 사용했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출한 게 많아진 거죠. 비용이 늘었다는 것은 회사의 지출액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반대로 줄어들게 되고요. 법인세도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 대변 분계를 본다면 자, 이거를 차변의 수선비라고 하고 대변의 현금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니까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사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문각은 영업용 건물을 1,000만 원에 구입한 후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구입한 가격을 우리는 취득원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건물 외벽에 도색 비용, 페인트 칠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수익적 지출이고요. 수익적 지출이고 이거는 수선비로 처리를 해야 되죠. 그 다음 파손된 유리나 전등 교체비, 이것도 수익적 지출이고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개는 다르죠. 건물 증축 비용이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자본적 지출이 되는 거고, 그리고 계정 과목을 건물로 기록하셔야 됩니다. 자, 엘리베이터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이고 건물로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취득원가가 1,000만 원 들어갔고 두 번째 두 가지에 300만 원이 추가로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모두 합쳐서 1,300만 원이 건물의 계정 잔액이 되겠죠.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이건 결산에서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감가상각은 결산에서 우리가 연말 결산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건 100% 아무튼 시험 출제에 나온다. 이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유형자산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감소를 해요.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가치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새 차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새 차 이렇게 하죠. 근데 1년 후에는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1년 후에는 이거를 중고차라고 하잖아요. 중고차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럼 처음에는 새 차였는데 1년을 여러분들이 소비자가 타고 다니면 우리 또 회사가 이제 타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새 차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이 차이난 만큼을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바로 감가상각비라고 표현합니다. 감가상각비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거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 주의할 점, 여러분들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 있죠, 여러분들. 이거는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 이거 꼭 암기, 이것도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절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는데요. 먼저 항상 취득원가를 알아야 됩니다. 얼마에 취득했는지를 알아야 감가상각할 수가 있고요. 몇 년을 감가상각할 건지 내용연수를 알아야 되고, 이 내용연수는 상각률, 감가상각을 할 퍼센트율을 계산하는 게 내용연수예요. 그래서 상각률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잔존가치, 잔존가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 기간까지 사용을 하고요. 처분할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잔존가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들을 알아야 되겠고요. 자, 감가상각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거는 정말 공식 암기입니다. 우리가 또 계산형 문제가 또 나오는데요. 재고자산처럼 계산형 문제가 나오는데, 이 감가상각하는 문제가 반드시 계산형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공식 외워두십시오. 자, 먼저 정해법이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정해법이 나오는데, 정해법은 뭐냐면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보면, 자, 0년, 1년, 2년, 3년 우리가 사용 기간이 나옵니다. 예, 이게 내용연수라고 하는데요. 내용연수가 나오는데요. 자, 정해법은 감가상각비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매년 동일하게 이게 반듯하게 나옵니다. 매년 여기 1년째, 2년째, 3년째 금액이 계속 우리가 마지막 N년까지 계속 똑같은 금액이 나오는 것을 정해법이라 하고요.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합니다. 정해법 공식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을 한다. 이거를 공식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률법, 두 번째로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정률법입니다. 그래서 정률법은 어떻게 되냐면, 자, 조금 전에 그림이 있다면 초기에는, 자, 이렇게 초기에는 감가상각비가 많이 나옵니다.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산되죠. 많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내려옵니다. 그래서 중기나 말기로 가면 서서히 감가상각비가 작게 발생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작게 발생하는 것이 이게 정률법이라는 겁니다. 정률법. 그래서 정률법은 이렇게 공식을 외우는데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 이게 정률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고요. 그 외에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것은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곱하기 추정 총 생산량분의, 또는 작업시간으로 한다면 추정하고 있는 작업시간분의 실제 생산량, 실제 작업시간을 분자에 두어서 계산하게 되죠. 그 다음 연수합계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연수합계법은 이렇게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빼고 곱하기 내용연수합계분의 잔존내용연수,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는 정해법과 정률법이 많이 나오더라. 이거를 공식 암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공식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이제 결산해 하는데요. 결산하는데 정해법을 하든 정률법을 하든 차변에 감가상각비라고 적으세요. 이거를 비용의 발생이라고 합니다. 감가상각비라고 하시고요. 대변에는 감가상각누계, 결국은 감가상각을 한 내용 금액들을 계속 이제 축적을 해가다 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차변의 비용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가 감소하는 거예요. 가치가 감소된 만큼을 누계시켜 놓은 거니까 자산의 감소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에 표기할 때는 이렇게 적으세요. 자, 유형자산을 적고 그 아래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유형자산 대신
뭐 기계장치다. 그러면 기계장치라고 적고 그 아래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은 다음에 그 옆에 순수한 순장부 금액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 유형자산에 기계장치에 적어주는 것은 취득원가를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감가상한 거를 모아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적은 다음에 이거를 차감하게 된다. 그러면 순수하게 남는 장부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자, 분계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분계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손익계산서는 어디에 적느냐? 손익계산서는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데가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감가상각비라고 차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례 35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기, 여기서 2기라고 했습니다. 2기 말 그랬습니다. 2기 말에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률법이라는 방법과 정해법이라는 방법으로 계산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보라는 건데요. 자, 먼저 정률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먼저 기억할 거는 정률법 공식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고 곱하기 정률,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된다.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냥 대입만 하면 되거든요. 자, 첫 번째입니다. 1기입니다. 1기. 자, 1기. 취득원가가 얼마죠? 500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에 적어놨죠? 1년차라고 제가 적어놨죠? 500만 원이고 첫 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500만 원 빼기 0이 되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10%를 정률로 정해졌으니까 10%를 곱하기를 하면 50만 원이 1년차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2년차는 어떻게 할까요? 2년차는 500만 원에서 앞에 1년차에 50만 원이 있었으므로 이제부터는 감가상각 누계액에 50만 원을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10%를 곱하면 45만 원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2002년 말에 해야 될 분계 그랬으니까 정률법은 45만 원, 이 금액이 2002년에 발생한 금액이니까 차변의 감가상각비 45만 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45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한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정률법을 해봤으니까 정해법을 알아본다면요. 자, 정해법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분모 분자를 두고 아래에는 내용연수, 자, 분자에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이죠. 잔존가액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용연수가 몇 년이죠? 자, 10년입니다. 자, 여기서 10년이라고 줬으니까요. 자,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내용연수 10년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취득원가는 500만 원 그랬으니까 500만 원을 적어주시고요. 자, 잔존가치는 없대요. 0입니다. 이게 답니다. 그러면 500만 원을 10년 나누면 매년 금액이 50만 원, 50만 원 똑같이 나오죠. 이걸 정해법이라고 합니다. 매년 동일한 금액을 정해법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2002년 말에 분계는 차변에 감가상각비 50만 원 적어주시고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해서 50만 원을 적어주고 이렇게 차이가 조금 나죠.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계산하는 방식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정해법과 정률법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공식 꼭 암기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이걸 토대로 처분합니다. 자, 처분한다는 것은 판매를 한다는 뜻이죠. 판매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처분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는 차변의 유형자산이었죠. 그쵸? 차변의 유형자산이었죠. 그래서 차변에 있던 유형자산, 그러니까 취득했을 때는 차변의 유형자산을 적어요. 뭐 기계장치를 적든 뭐 건물을 적든 이렇게 적죠. 대변의 현금이라고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을 배웠어요, 우리가. 자, 결산은 차변에 뭡니까?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적었고,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기란 말을 적었어요. 자, 결산 때는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이제? 처분을 했다 이거죠. 처분을 했다. 그러면 처분했으면 차변했던 유형자산을 삭제해 주세요. 그럼 대변 쪽으로 가는 거죠. 대변의 유형자산에서 자산의 감소를 적어주시고, 자, 여기에는 취득원가를 적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기 있잖아요. 이거를 왼쪽에, 그러니까 대변에 있던 거를 차변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이 없어지면, 기억하세요. 유형자산이 없어졌다?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없애준다. 이건 짝꿍이에요, 항상. 유형자산을 없애줬으면 대변으로, 대변했던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변으로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처분금액,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현금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현금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처분금액이 나올 겁니다. 처분금액이. 그러면 만약에 처분금액이 원가보다 크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해서 수익의 발생으로 적어주시고요. 반대일 때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따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사례 36을 가지고 합니다. 자, 화물자동차를 250만 원에 매각 처분했다. 여기서 매각 처분했다는 것은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돈은 나중에 받기로다, 월말에 받기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미수금으로 적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 자동차의 취득원가는 그랬어요. 그러면 팔았으니까 차량원 방구를 이쪽으로 대변으로 가져오라고 말씀드렸죠. 팔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취득원가입니다.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항상 짝꿍처럼 따라다니는데 이거를 반대 차변에다가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300만 원에서 그동안의 가치가 감소한 게 45만 원만큼 감소된 거니까 실제로는 255만 원이 차감하면 255만 원이 이 자동차의 값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얼마입니까? 250만 원에 팔았다라고 합니다. 자, 255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돈은 250만 원만 받게 되죠? 5만 원을 덜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덜 받게 된 것을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라고 처리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유형자산의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을 배웠는데 매우 중요한 수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잊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